지체 높은 양반이 사랑채 난간에서 따뜻한 벼슬 쬐며 꼬박 졸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문. 홍문은 이조 판서와 좌의정에 올랐던 인물로 홍판서, 홍승상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잠에 빠져있던 홍판서에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게 무슨 일이죠? 홍판서의 눈앞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와. 오호. 사랑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홍판서가 갑자기 이렇게 울창한 숲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지척을 흔드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폭포수 사이에서 커다란 짐승이 아가미를 쫙 벌리고 홍판서 향해 달려드는 겁니다. 용? 용 같은데요? 네, 바로 푸른 비늘이 온 몸을 뒤덮은 청룡이었습니다. 게다가요, 무섭게 달려들던 청룡이 깜짝 놀란 홍판서의 입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혼비백산이 된 홍판서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신을 차린 홍판서는요, 눈을 번쩍 뜨고 주변을 살폈죠. 주변을 확인한 홍판서는요,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홍판서가 정신을 차린 곳은 낮잠을 자던 사랑채 난간이었거든요. 야, 꿈 한번 거창하게 근데 꿨네. 꿈이 좀 뭔가 의미심장하네요. 이건 대박 꿈인데. 그죠? 대박 꿈. 낮잠을 자다가 실제라고 착각할 만큼 생생한 용꿈을 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용꿈은 보통 어떤 꿈이라 그래요? 태몽 아니에요? 용꿈은 태몽. 태몽. 맞습니다. 태몽. 홍판서도 이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꿈은 이거 평생 한 번 꿀까 말까는 그런 태몽인데? 그리고 홍판서는 그럼 지금 아이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 곧장 사랑채를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홍판서는 이 용꿈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라면 반드시 뛰어난 능력을 지녔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홍판서가 아내를 방 안으로 이끌고 잠자리를 가려는 그때 아내가 탁 하고 홍판서의 손을 뿌리치더니 정색하며 화를 냅니다. 체면과 위상이 높으시거늘 한낮에 청실에 들어와 저를 노류장화대하듯 하시니 세상의 체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류장화가 뭔지 조금. 노류장화라고 하는 건요,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기엔 몸을 파는 여인 기생이라는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거절의 의미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내는요, 이게 해가 환한 대낮에 갑자기 잠자리를 강요하는 것은 지체 높은 양반이 할 행동이 아닐 뿐더러 자신 아내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면서 화를 낸 겁니다. 결국 아내는 홍판서의 요구를 뿌리치고 방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아내에게 거절당한 무안함과 이 귀한 용꿈을 버려야 한다는 그 아쉬움에 홍판서는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그때 사랑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 여인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인의 정체는 홍판서의 식사를 가져온 홍판서 집의 몸종 춘섬이었습니다. 홍판서는 춘섬이가 들고 온 상을 이 옆으로 물리더니 춘섬이의 손목을 꼭 쥡니다.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이 있는데 그래도 조선시대 돼요?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뭐라고 안 해요? 그 당시는 가능했습니다. 네, 홍판서와 춘섬이가 잠자리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춘섬이는
홍판서의 아이를 임신했고 10달 뒤 용모가 빼어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홍판서는 기뻐하며 춘섭이가 낳은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홍길동의 탄생에는 이런 비화가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 홍길동의 이름에 담긴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길동의 이름자를 풀이해 보면 길하다, 좋다라는 뜻의 길자와 아이라는 뜻의 동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풀이해 보면 길한 아이, 좋은 아이라는 뜻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 하자면 뭐 굿보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굿보이. 굿보이. 자, 그렇다면 과연 홍판서의 용꿈대로 홍길동은 비범한 아이로 자랐을까요? 그 꿈이 워낙 좋아서 잘 컸을 것 같아요. 홍길동은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낳는 아주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홍판서는 과연 내 아들이다 라면서 홍길동을 아주 기특하게 여기고요, 사랑을 듬뿍 쏟습니다. 오. 세월이 흘러 홍길동은 어느덧 8살이 됩니다. 모두가 잠든 밤, 바람이 자욱한 구름을 거두자 휘영청하게 뜬 달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달 아래로 홍길동이 수심에 잠긴 얼굴로 홀로 마당에 서 있습니다. 뭐지? 당시 홍길동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도 자신에게는 평생 능력을 펼칠 기회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짜여서 네. 그렇겠죠? 그렇죠. 네.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는 천민이었던 홍길동은 양반의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얼짜였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조선 시대에는 이 열자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나 좀 심했어요? 조선에서는 적서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또 사회에서는 과거 시험이 제한되었습니다. 사대부 집안의 아들이라면 입신양명하는 것이 인생의 의무로 여겨졌었는데 적자가 아닌 서자나 얼자들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홍길동에겐 정실 부인이 낳은 배다른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과 다른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형과 나랑은 또 다른 느낌. 그 차이를 느끼면은 이제는 좀 쉽게 이렇게 형한테도 편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얼짜로 태어났을까? 그러니까요. 세상은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을까? 홍길동의 마음 한구석엔 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쑥쑥 자라나더니 스스로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 홍길동의 손에는 섬찟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응? 바로 서슬이 퍼런 칼이었습니다. 칼? 어휴, 어린 나이에? 어땠을까? 자, 서슬퍼런 칼을 들고 있었던 이유. 예. 길동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걷잡지 못해 칼을 잡고 달 아래 춤을 추며 장한 기운을 감추지 못했다. 홍길동이 들끓는 마음을 사귀려고 칼춤을 춘 겁니다. 칼춤을. 와, 8살. 자, 그런데 칼춤을 추던 홍길동이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칼을 떨어뜨립니다. 자, 누굴 봤을까요? 아버지.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 홍판서였습니다. 놀란 홍판서는 홍길동에게 왜 야밤에 칼춤을 추고 있느냐라고 이유를 물었겠죠. 그러자 홍길동이 분물 터지듯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마음속에 꾹꾹 담아둔 말을 하기 시작하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니 위아래 종들이 다 저를 천하게 보고 친척과 오랜 친구마저 저를 손가락질하며 아무개 천생이라 이릅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없는데. 아버지를 혼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서 감정이입돼서 약간 아버지를 했는데 아버지 없어요. 이 문장이 홍길동전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스토리를 다 몰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멘트는 다 알거든요. 그렇죠. 이것만 들으면 무조건 홍길동이다. 맞아요. 홍길동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 대성통곡하면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홍길동.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아버지 홍판서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딱하죠. 사실은 그 꿈 때문에 아버지가 귀하게 얻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야밤에 칼춤 추고 있는 모습 보면은 아비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아요. 지금 마음으로는 아버지라 불러라. 어유 내 아들 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참 이게 애매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엄청. 홍판서는요, 서럽게 우는 홍길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상가의 천한 몸종 소생이 비단 너뿐이 아닐 것인데 그런 방자한 마음을 먹지 말아라. 앞으로 또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면 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보듬어주지 않네요. 홍길동에게 헛된 꿈을 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며 살라며 아주 매섭게 혼을 낸 거예요. 홍판서의 불효령에 홍길동은 그저 서럽게 눈물만 펑펑 쏟아냅니다. 이게 참. 근데 동네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분이 나쁜 상황인가? 아니면 왜 우리 집은 불렀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왜 못 부르게 한 걸까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노비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고 그런 자식은 조선에서는 종모법이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호부호영을 금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가문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자존감을 지녔던 길동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아버지의 언명대로 얼자의 분수를 지키며 지내길 3년. 이제 11살이 된 홍길동이 아버지 홍판서와 함께 대청마루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이 홍판서 앞에 섭니다. 여인의 정체 바로 관상가였습니다. 관상가. 관상가는요, 홍판서의 관상을 봐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상 보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관상가는 누구도 모르는 홍판서의 과거를 솔솔솔솔 읊고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처럼 홍판서의 미래를 예견까지 합니다. 관상가의 신기한 재주에 감탄한 홍판서는 내 아들 홍길동의 관상도 한번 봐주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홍길동의 얼굴을 요리조리 살피던 관상가가 깜짝 놀랍니다. 홍길동이 왕이 될 운명이라고 한 겁니다. 진짜로? 자, 관상가의 말을 들은 홍판서는 홍길동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집 밖 출입을 금지한다. 백발노인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엄연히 왕이 존재하는 조선에서 홍판서의 얼자가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야기, 이거 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 죽임당하죠. 영모. 영모. 순식간에 왕자를 탐하는 영모를 몰려 홍길동의 목숨은 물론이고요, 홍판서와 홍씨가문이 막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후환이 두려웠던 홍판서는요, 관상가에게 거금을 건네면서 이 시간 이후로 이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셔는 안 돼요 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홍길동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 명령에 따라 창살 없는 감옥이 된 집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우리 김일동 씨, 네. 그때 홍길동 씨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홍길동의 기운 자체가 그 막 강한 기운이 있는 사람인데 집 밖에 못 나간다? 못 참죠. 뭔가 반항을 이제 슬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집안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된 홍길동이요. 점차 이전과 다른 인물이 되어갑니다. 귀신도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술법이며 천지 조화를 품어 풍운을 마음대로 부리며 육정육갑의 신장을 부려 신출귀몰하는 술법에 통달하니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런 막 보수를 부리는 예. 바람을 다스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려 땅을 접어다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면서 아니 아까 우리 김길동 씨 네. 어떻게 하고 들어오셨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빠르게 그러니까요. 지도새도 모르게. 자, 여기서 육정육갑은요 둔갑술을 말합니다. 홍길동이 집에 갇혀 있는 동안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고 틈틈이 무예를 갈고 닦은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바람과 비를 다스리고 둔갑술을 쓰는 온갖 도수를 익히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요. 아무도 모르게 홀로 도수를 익히는 홍길동을 호시탐탐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길동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객이었습니다. 왜요? 자객이요? 네. 그 능력치를 집에가 알아본 있는데? 건가요? 자,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홍길동의 방에서 호롱불이 후 꺼졌을 때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자객은 재빨리 홍길동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힙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뛰어든 자객은 칼을 휘두르기는커녕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비빕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맞아요. 방 안에서? 방 안에선 번개가 번쩍이고 우르릉 쾅쾅 천둥이 울리더니 바닥에서 뾰족한 산봉우리가 춤춤처럼 삐죽삐죽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다 엎어진 거 아니에요? 소설은 소설이네요. 홍길동이 도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객이 넋을 잃은 틈을 타서 홍길동은 재빨리 자객을 제압하고 호통칩니다. 너를 보내 내 목숨을 노린 것은 누구냐? 그런데 자객의 답을 듣고 홍길동은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홍길동의 목숨을 노리고 자객을 보낸 건 대체 누구였을까요? 사건의 진상을 밝기 위해선 홍길동이 집에 갇히기 전으로 시간을 돌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홍길동은 어쩌다 집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죠? 그 왕이 될 상이라 해서 아버지가 홍길동을 가뒀습니다. 맞아요. 네, 홍길동이 왕이 될 상이라는 관상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가 좀 미심쩍지 않습니까? 에? 사실 이 홍판서에게는요 정실 부인과 홍길동의 어머니 춘성 외에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판서의 첩 초낭입니다. 자, 정실 부인도 아닌 초낭이 첩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아들을 낳아야죠. 그렇죠, 자식을 낳아야 자식을 되겠죠. 그런데 이 초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불안과 시기에 휩싸인 초낭은요 홍판서가 아끼는 아들 홍길동을 없앨 교묘한 계획을 세웁니다. 초낭은요 관상가를 포섭하는 거예요. 포섭해서 불길한 예언을 말하게 한 다음 홍판서가 홍길동을 멀리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촌왕은요 혼자가 된 홍길동에게 자객을 보내서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 죽이려 했던 거죠. 아 그럼 관상가가 얘기한 뭐 왕이 될 상이다 이것도 다 거짓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멀리하게 하려고. 그렇죠. 아, 가족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일을 꾸미고 자객까지 고용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홍길동. 김길동 씨, 이때 심정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진짜 가족인데 뭐 전부 다 적이고 또 저랑 어머니 혼자밖에 없는 느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잠들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니까 되게 약간 불안했을 것 같아요. 홍길동은 곧장 자객의 목을 베입니다. 와. 그리고 아버지 홍판서를 속인 관상가를 찾아내 관상가의 목도 베입니다. 야 행동한다. 그리고 난생 처음 손에 피를 묻힌 홍길동은 다급히 어딘가로 향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버지한테. 바로 아버지 홍판서의 침소였습니다. 아버지를 마주한 홍길동은 곧장 홍판서 앞으로 달려가 엎드려 눈물을 툭툭 흘리며 말하죠. 대감께 하직 인사를 올리려고 왔습니다. 떠나려고. 홍판서는 갑자기 집을 떠나겠다는 아들 홍길동의 말을 듣고 집을 떠나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 라면서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만류에도 홍길동은 꼼짝하지 않았죠. 그렇게 묵묵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던 홍길동은 이내 가슴에 묻고 있던 한마디를 꺼냅니다. 평생 소원을 풀 날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서럽습니다. 홍길동의 평생 소원이 뭐였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8살이었던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르고 싶다고 했을 때 홍판서 어땠습니까? 안 된다고. 된다 했죠. 불호령을 내렸잖아요. 자, 이번에 홍판서는 또 홍길동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로부터 내 소원을 풀어줄 테니 근심을 끼치지 말고 빨리 돌아와 나의 마음을 위로하라. 약간 이제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우와. 홍판서가 홍길동의 소원을 들어주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한 겁니다. 오랜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행복하게만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끝. 홍길동은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의 오랜 소원을 풀어주시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홍판서를 대감님, 나으리가 아닌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평생 소원을 이룬 홍길동은 아버지에게 감사의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하직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나겠다고 하죠. 왜 떠났을까? 만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홍길동을 접한 분들은 홍길동이 호부호영을 하지 못해서 집을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임금에게 알리기 위해서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아, 더 큰 뜻을 위해서 나간 거네요. 홍판서는 결연히 떠나고자 하는 아들 홍길동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홍길동에게 얼른 집으로 돌아와 달라 당부할 뿐이었죠. 그런데 11살의 홍길동이 집을 떠나 갈 곳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너무 어린데요, 떠나기에는. 홍길동은 발길이 닿는 대로 무작정 걷고 또 걷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홍길동은 탁 트인 곳에 이 마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요? 험상궂은 장정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흉악한 도적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 마을인 거예요? 네. 하필 가도 그런 곳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도망가야죠. 바로 그냥 뒷걸음. 바로. 무조건 도망갑니다. 네, 그대로, 그대로 바로 들어가야 돼. 홍길동은요 도적들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대뜸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 와. 11살이. 자, 여러분이 그때 도적들이라면 홍길동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유 요놈. 귀여워. 이름이 뭐야? 길동이 귀여워 했을 것 같아. 도적들은요 홍길동 말 듣고 쿠팡길 낍니다. 그리곤 목숨만 살려줄 터이니 어여 집에 가거라 라면서 홍길동의 등을 밀죠. 그런데 그때 홍길동은요 자신이 가진 놀라운 초능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와. 11살 꼬마가 돌을. 저 또 돌 들었던 기억 나요. 그래요? 예전에. 예전에. 도적마을 어귀에는 초부석이라는 바위가 있었는데요. 홍길동이 팔을 걷어 올리더니 초부석을 번쩍 들어 올린 겁니다. 초부석의 무게는 무려 1000근. 1000근은 약 600kg 정도라고 합니다. 아. 도적들은요 당장 홍길동을 상석에 앉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정. 우두머리가 되어달라는 거죠. 홍길동을 도적의 우두머리로 인정한 겁니다. 오. 도술로. 홍길동은 벼슬로 입신양명할 수 없다면 도적이 되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본에서는 장길산이라는 도적이라도 본받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석에 앉은 홍길동이 꺼낸 말을 듣고 수백 명의 도적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오. 백성의 재물은 추호도 건드리지 말고 가급 수령과 방백들이 백성에게서 착취한 재물을 빼앗아 혹 불쌍한 백성을 구제할 것이다. 홍길동이 도적들에게 백성을 상대로 한 도적질을 금지한 겁니다. 대신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탐관오리와 벼슬아치의 곡간을 탈탈 털고 그 훔친 재물을 불쌍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홍길동이 도적단을 백성을 돕는 의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의적 무리를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할빈당. 할빈당, 기억나요. 살활, 가난할 빌, 무리당. 이제부터 도적단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활빈당이라는 겁니다. 기억나요. 탐관오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홍길동과 활빈당이 나타납니다. 군사들이 아무리 밤을 설쳐가며 창고를 지켜도 소용없었습니다. 활빈당은요 관아의 무기와 탐관오리의 재물 창고까지 탁탁 털어갑니다. 그런데 홍길동은요 관아를 약탈하고 떠나면서 꼭 남긴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창고의 곡식과 군기를 훔친 이는 활빈당 장수 홍길동이라. 자, 김일동 씨, 도대체 이걸 왜 남기신 겁니까? 진짜 궁금해요, 근데. 일단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한테 뺐는데 분명히 그 마을에서 도둑 잡으라고 백성들 괴롭힐 거란 말이죠. 그렇게 못하기 위한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쁜 짓 또 하면 내가 또 온다. 내가 알려준 거예요. 경고성. 경고. 예. 관아를 털고 난 후 마치 박명록처럼 자기 이름과 소속을 남긴 겁니다. 한편 온갖 부패를 저지르며 착취를 일삼던 탐관오리가 홍길동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영웅이다. 막 홍길동 막 찬양하고 맞아. 왠지 그 도적대 그 의적대 같이 들어가고 싶어하고 10년 묵은 채찍이 쑥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을 겁니다. 야.
자, 탐관오리들은 홍길동과 활빈당을 보면 막 혼비백산 도망다니 바빴고요. 백성들은 홍길동과 활빈당을 은인으로 여기며 영웅으로 추켜 세웁니다. 온 나라가 홍길동을 잡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그때 홍길동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대부든 일반 백성이든 누구든 막론하고 만일 이 도적을 잡으면 천금의 상을 내리겠노라. 와, 걸린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돈이. 그렇죠. 현상금. 맞습니다. 자, 도적 하나에 국가기관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건 이건 나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홍길동이 활개를 치게 둘 수 없다고 판단한 왕이 천금을 내려서라도 홍길동을 잡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전국에 현상수배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현상수배령이 내려오고 얼마 되지 않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홍길동이 잡혔어요? 금세 양손이 꽁꽁 묶인 채 의금비에 붙잡혀온 겁니다. 자, 온갖 도수를 부리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던 신출기문한 도적 홍길동을 잡은 건 대체 누구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백성이었을 것 같아요. 잡으면은 큰 돈을 준다잖아요. 욕심에 눈이 먼 홍길동의 부하. 그 같은 팀 안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홍길동을 잡은 인물의 이름은 바로 홍길현. 홍길현? 그런데 여러분들 이름만 봐도 이 인물 누군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오. 홍길현. 홍길동의 형. 그 형. 바로 홍길동의 형이었습니다. 홍길동이 관할을 털어갈 때마다 호기롭게 이름을 밝히고 다녔잖아요, 지금. 조정에서는요, 홍길동이 전직 2조 판서이자 좌의정이었던 홍문, 즉 홍판서의 얼짜란 걸 알게 된 겁니다. 대신들은요, 그래서 홍판서를 의금부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2조 판서에 오른 아들 홍길현을 경상도 감사로 보내서 홍길동을 잡아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너무한다 진짜. 이때 홍길현은 동생 홍길동을 잡을 특별한 방법을 세웁니다. 무엇일까요? 홍길동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아버지가 편찮으신 건 맞습니다. 이거를 방을 붙여서 이제 곳곳에 방을 붙여서 홍길동이 보게끔 합니다. 정답! 그렇죠. 네, 홍길동이 도적이 돼서 아버지가 아프다고 방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형 홍길현이 어떤 내용의 방을 써붙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백발이 성성한 늙은 아비가 너 때문에 밤낮으로 걱정하시던 중에 내가 이렇듯 난리를 쳐서 나라의 죄를 지으니 놀라신 마음에 병이 나서 이제 드러누워 장차 일어나지 못하게 되셨다. 결국 홍길동은 눈물을 흘리며 형을 찾아왔고 홍길현 동생 홍길동을 오랏줄에 묶어 의금부 관리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교수님 이 얘기를 들어보면 홍길동의 효심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홍길동은 조선의 신분차별에 저항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효와 충을 중시하는 또 유교적인 성격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 제도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사회 윤리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중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적으로 지명됐던 도적의 괴수 홍길동이 잡혔다는 소식에 왕은 직접 신문하기 위해 의금부로 나섭니다. 자, 그런데 잡혀온 홍길동을 보고 왕과 의금부의 관리는 머리를 싸줍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왜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와. 의금부에 8명의 홍길동이 잡혀온 겁니다. 이게 다 홍길동이
분신이에요? 네. 홍길동이 분신술을 쓴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그때 한 신하가 묘수를 냅니다. 자식을 아비보다 잘 아는 이는 없습니다. 맞아, 그게 정답이지. 아버지인 홍판서라면 아들을 알아볼 것이란 거죠. 임금은 서두로 홍판서를 의금부로 데려오라 명합니다. 자, 아버지 홍판서는 홍길동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아니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도술이면 맞아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아버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뭐 왼쪽 배 밑에 점이 있다. 에이, 그런 것도 다 도술로 하죠. 전문까지 똑같이 다 하는 거죠. 똑같이 예. 하는구나. 네. 홍판서조차 누가 진짜 홍길동인지 분간해내지 못합니다. 아, 의금부 전체가 미궁에 빠져든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 홍판서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활빈당의 괴수로 범죄자가 되어 의금부에 잡혀온 아들이 도수를 부리며 왕과 조정을 지금 농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그만 숨 쉬는 것도 있고 혼절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8명의 홍길동이 엉엉 울며 품속에서 약을 꺼내더니 앞다퉈 쓰러진 홍판서 입에 넣습니다. 잠시 후 홍판서는요 기적적으로 숨을 몰아쉬며 살아납니다. 그런데 홍길동을 유심히 보던 왕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응.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오! 분신술로 만든 7명의 홍길동만이 허수아비로 바뀌어 넓어져 있고 진짜 홍길동은 귀신처럼 도망가고 없어졌거든요. 아, 도술로 왕을 농락하고 의금부를 발칵 뒤집은 홍길동의 이야기는 곧 그의 형 홍길현에게 알려집니다. 왕을 농락하며 제 발로 도망친 홍길동을 아니 무슨 수로 잡아야 될지 홍길현의 눈앞이 깜깜해졌겠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 발로 도망친 홍길동이 또다시 홍길현 앞에 불쑥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나타난 홍길동은 자수할 테니 자신을 의금부로 잡아 보내달라고 하네요. 동생의 행동이 어딘가 미심쩍었긴 했지만 홍길현은요 당장 홍길동을 묶어 의금부로 압송합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남대문에 도착했을 때 홍길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 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미리 대기했던 조선 관군 포수들이 남대문에 들어선 홍길동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홍길동이 눈앞에 나타난 순간 포수들은 일치 방아쇠를 당깁니다. 피할 새도 없었던 홍길동. 그런데 단 한 발의 총알도 홍길동의 몸을 뚫지 못합니다. 홍길동이 순식간 도수를 부려 포수들의 총구에 물을 채워서 총알이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총을 막아버리겠네. 그 사이 홍길동은 재빨리 남대문에서 도망쳐 나왔죠. 그렇게 포수들이 홍길동 검거 작전에 실패하자 이번엔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조선군 기마 부대가 달려온 겁니다. 아하. 아, 자, 이들은 곧 도망가던 홍길동을 포착했죠. 기마 부대가 의기양양하게 홍길동에게 다가간 그 순간 홍길동이 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당황한 겁니다.
결국 홍길동은 유유히 저 멀리 점이 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야, 도술로. 저런데 누가 이겨? 교수님, 홍길동은 왜 자꾸 자수를 하고 또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재미 들린 건가요? 홍길동이 자수는 하고 있지만 진짜로 잡힐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길동은 자신은 비록 얼짜이지만 왕의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능력과 가치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믿기 힘든 초능력으로 조선을 대혼란으로 빠뜨린 홍길동. 그리고 얼마 후 사대문에 이런 글이 붙었습니다. 소신에게 병조 판서의 직을 내려주시면 신이 스스로 잡히겠사옵니다. 공조 반서. 약간 국방부. 국방부 장관. 그렇죠. 아, 허무맹랑하게도 홍길동이 자수와 도망을 번복하며 바라던 것은 얼짜 홍길동이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관직, 그것도 조선의 군대와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의 관직, 병조 판서였던 겁니다. 와. 홍길동에게는 천부적인 능력과 초인적인 힘이 있었지만 얼짜라는 콤플렉스, 신분적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길동은요, 당차게 자기 능력에 걸맞는 관직, 병조 판서 자리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교수님, 홍길동은 그 많은 관직들 가운데서 왜 병조판서직을 원했을까요? 홍길동전에서 길동의 재주를 보면 무예와 지략이 뛰어났으니 아무래도 병조판서가 어울리겠죠. 두 번째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무공을 갖춘 영웅에 대해 사람들이 더 많이 친근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조선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 서자나 얼자에게 문과 벼슬보다는 무과 벼슬을 허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어쨌든 병조판서 자리를 받았다는 것은 조선의 왕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길동이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인정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의 이 방을 본 왕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약간 본인을 농락하는 것 같은 기분 들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생각해봐요. 그 홍길동이 내 부하다? 그럼 엄청 든든하지 않아요? 왜냐면 능력치가 능력치가 좋으니까. 많으니까 누가 반역을 일으키면 홍길동이 막아주면 되고 제가 왕이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왕은요, 홍길동을 잡아들이란 포고령을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내 편으로 당했다. 두겠다는 거네요. 못 잡아요. 결국 왕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홍길동의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와. 그리고 조선 역사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죠. 얼짜 홍길동이 신부대명을 부수고 병조 판서에 오른 겁니다. 와. 그런데요, 병조 판서가 된 홍길동은요, 조선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탐관 오리를 혼내주던 활빈당의 활동도 뚝 끊깁니다. 근데 원하는 걸 줬는데 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국방부 장관 줬잖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홍길동이란 이름 세 글자는 점점 잊혀갑니다. 자, 그렇게 홍길동이 사라지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3,000명의 활빈당 단원들과 홍길동이 발견됩니다. 와. 이곳에서요. 제도. 제도? 망망대해 위 미지의 섬 제도. 홍길동은요, 그렇게 바라던 병조 판서직을 버리고요, 활빈당과 함께 조선을 떠나 외딴 섬 제도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왜 떠났을까?
사실 홍길동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 비해서 병조 판서는 낮은 지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겠죠. 따라서 홍길동은 결국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조선을 떠났던 것입니다. 홍길동은 조선에서 얼짜의 신분으로 꿈도 못 꿀 병조 판서라는 높은 관직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길동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요. 좁은 조선을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더 넓은 세상을 찾아 나선 겁니다. 제도에서 새 삶을 시작한 홍길동은요. 활빈나가 농사를 짓고 이웃 나라와 자유롭게 무역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창고를 그냥 쌀로 가득 채울 정도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불렸죠. 그렇게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 제도로 온 지 6년째 되는 어느 늦은 밤, 이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제도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홍길동이 갑자기 꺼이꺼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홍길동이 별자리를 보다가 조선에 있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걸 알게 된 거예요. 홍길동은 이 도술뿐만 아니라 별자리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까지 터득을 했거든요. 자, 홍길동이 아버지 얼굴 마지막으로 본 거 언제였죠? 잡혀갔을 때 그쵸. 분신술 해가지고. 진실 썼을 때. 맞습니다. 의금부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만났던 게 마지막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만난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홍길동은 서둘러 아버지를 뵙기 위해 다시 조선으로 떠납니다. 진짜 효자네요. 대효자입니다. 하지만 홍길동이 도착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하고 아버지 임종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홍길동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 다가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들 홍길동에 관한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뭐지? 확인해 보시죠. 길동이 돌아오거든 천비소생으로 여기지 말고 동복 형제같이 하여 부모의 유언을 저버리지 말라. 와. 아버지가 형 홍길현에게 홍길동을 첩의 자식이 아닌 친동생처럼 여기고 대우해 주라고 한 겁니다. 김민도 씨, 이때 아버지 유언 듣고 어떠셨어요? 너무 감동이었죠. 아버지가 그동안 나를 잊지 않았구나. 예.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그동안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게. 예. 홍판서의 유언대로 홍길동은 홍씨 가문의 둘째 아들로 인정받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홍판서의 묘를 제도에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홍길동에게 아버지 홍판서의 3년상과 이후 제사까지 맡긴 겁니다. 와.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교수님, 얼짜가 제사까지 모신다, 이거 엄청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19세기 조선에서는 조상께 제사를 모시는 권리는 장남에게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아버지 홍판서의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길동이 집안에서 아들임을 인정받은 것을 넘어서서 적장자의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홍길동은요, 제도에서 무사히 아버지의 3년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로운 제도에
칼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연이어 들리더니 군사들의 우렁찬 고함이 제도를 뒤흔듭니다. 왜요? 이제 이웃 나라를 치고자 하니 최선을 다하라. 홍길동이 활빈당 단원들 앞에서 비장하게 이웃 나라를 정벌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웃나라. 그리고 직접 단원들에게 병법을 가르치며 군사훈련에 돌입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홍길동이 정벌하겠다는 나라 어딜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율도국. 자, 이 소설 속 율도국은요, 홍길동이 머물던 제도와 달리 조선처럼 한 왕조가 대대손손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갑자기 율도국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자, 홍길동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접근 좋아요. 네. 부정부패도 다 없애고 아버지가 나오면 무조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 네, 그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죠. 어이, 김길동 씨 진짜 홍길동 맞나 봅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아, 홍길동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자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건 타고난 핏줄이 아닌 걸출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홍길동은 제도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통치자로서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길동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으니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근거로 어떤 자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매우 혁신적인 발상인 것이죠. 다만 홍길동은 이런 생각을 조선의 왕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홍길동전의 저자는 영모죄로 처해졌겠죠. 결국은 저자가 현실과 타협한 것입니다. 얼짜라는 신분 컴플렉스를 뛰어넘고 왕이 되길 결심한 홍길동. 홍길동은요, 2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직접 율도국으로 향합니다. 와. 김길동은 이제 도수를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20만 명이 필요했을까요? 다 알아서 했는데. 저 혼자만 이 권법, 술법으로 써서 이기는 것보다 이 병사들과 똑같이 해서 내 힘도 좀 보여줄 때가 있죠. 권법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야. 네, 힘도 강하다. 함께 네, 앞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싸운다. 거. 네, 그걸 보여주는 통치력도 거죠. 보여주고. 그럼요. 멋있네요. 그 의리 아닙니까? 멋있네요. 네. 그리고 드디어 홍길동의 군대와 율도국 왕이 이끄던 군대가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홍길동의 군대가 갑자기 수세에 몰린 채 뿔뿔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율도국의 왕과 군사는 맹렬하게 그 뒤를 쫓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복하라!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홍길동의 군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맑았던 하늘은 섭시간에 어두워지더니 비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내리고 꽂힙니다. 율도국 군사들은요, 혼비백산 도망쳤죠. 호위하는 군사도 없이 혼자 남은 율도국 왕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홍길동의 군대는 이내 율도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홍길동은요, 율도국의 빈 왕자를 차지했죠. 홍길동이 그토록 바라고 말하던 왕이 된 겁니다. 와. 얼자 출신에서 왕까지. 어렸을 때 그 핍박받고 불이익당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막 설레일 거예요, 아마.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평등한 좋은 세상 만들자.
예. 그 얼짜 출신에서 내가 막 지금 이제 왕으로서 있으니까 약간 이 나라에는 약간 그런 뭐 얼짜, 서자 안 만들겠다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 나라에만큼은. 그동안 얼짜로서 겪었던 서러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신분의 한계로 인정받지 못한 조선을 벗어나 자신이 꿈꾸던 새로운 나라에서 율도국의 왕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 큰 꿈에 부풀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왕이 된 홍길동은요, 얼짜 성공 신화를 써내려 갑니다. 나라의 창고를 활짝 열어 가난한 율도국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율도국의 왕 홍길동을 두 팔 벌려 환영했지요. 자, 조은 씨, 이 한 나라를 세운 초대 왕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태. 오, 태조. 맞습니다. 태조. 태조. 홍길동은 자신의 아버지를 율도국 태조 대왕으로, 맞아. 어머니를 율도국 왕대비로 봉합니다. 와. 아버지 안 계신데도 네, 그렇죠. 진짜 효심. 효자다. 효심. 그렇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홍길동은 72세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홍길동의 파란만장한 인생도 끝이 보이고 있었죠. 아. 그런데요, 홍길동은 마지막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홍길동이 신선이 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간 겁니다. 마지막까지 진짜 좀 용맹하게 가네요. 그럼요. 예. 자, 이렇게 홍길동전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 오. 하하. 약간 한편. 그 영화 끝날 때 그 이렇게 다치잖아요. 맞아, 뭐 맞아. 신데렐라나 그런 거 이렇게 끝날 때. 네. 신분 차별을 당하던 얼짜가 도수를 부리며 조선 조정 혼쭐 낸 지 결국 왕이 되는 파격적인 이야기 홍길동전. 자, 그렇다면 이 소설 속 허구의 인물 홍길동이 아닌 실존했던 도적 홍길동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존? 충청도는 홍길동이 도둑질한 뒤로 유망이 또한 회복되지 못하여 양전을 오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세를 거두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자, 실제 조선왕조실록에 남은 홍길동의 기록입니다. 도적 홍길동을 피해 도망간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충청도에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길동 어떤 사람 같아요? 지금 이 글에선 백성도 괴롭히는 사람. 맞습니다. 놀라운 건 이 기록이요, 홍길동이 잡히고 13년이 흐른 뒤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 홍길동 때문에 백성들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역 경제는 13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파탄이 난 거예요. 도적 홍길동은요, 수사망을 피하려고 훔친 물건을 관리들에게 뇌물로 건네기도 했죠. 홍길동과 결탁한 관리 중에는요, 정삼품에 오른 인물도 있었습니다. 오. 자, 이러니 당시 홍길동의 위세 어땠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했겠죠. 도적 홍길동은요, 백성들의 괴로움 따윈 관심도 없고요, 오로지 자기 배 불리기에 열중했던 대도적이었던 겁니다. 도적의 도목 임꺽정이 흉악한 무리들을 불러 모아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등 못하는 짓이 없더니 심지어 관군에 대적하여 왕사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니. 의적이 아니네요. 그렇죠. 흉악한 도적의 두목 임꺽정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재물을 뺐더니 심지어는 관리까지 죽이며 나라에 대적했다는 겁니다. 자, 이 실록 기록 어디에도 임꺽정이 백성을 도왔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록의 기록과 달리 우리가 봐온 드라마, 소설 여기서 임꺽정은 의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태껏 임꺽정은 왜 의적으로 기억된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 조선판 범죄와의 전쟁. 조선을 뒤흔든 세기의 도적, 임꺽정의 모습을 벗겨보겠습니다. 도대체 혹시 범죄와의 전쟁 영화 보셨나요? 가자. 알죠. 행배야. 아니 알죠. 행배야. 네. 전국의 범죄자를 무더기로 체포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조선시대에도 벌어졌습니다. 조선판 범죄와의 전쟁, 그 중심에 임꺽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가족 관계는 어땠는지와 같은 정확한 기록은요, 실록과 야사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꺽정의 고향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임꺽정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또 범죄 전쟁은 어디 배경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부산 부산- 쪽이니까 뭔가 마산 이쪽일 것 같아요. 목포. 바로 경기도 양주입니다. 양주. 네, 양주입니다. 자, 그런데요, 양주에서 태어난 임꺽정의 어린 시절은요,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임꺽정은 태생부터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보시죠. 임꺽정은 양주의 백정이다. 아, 백정. 네. 자, 백정하면요, 보통 소나 돼지를 잡는 도축하는 모습을 떠올리시죠? 반일에 꼭 필요한 소를 잡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탓도 있지만요, 도축 때문에 나는 그 피비린내와 역한 냄새가 백정을 천대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일반 백성을 양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양인보다 신분이 더 낮은 최하위 계층으로 노비가 속한 천인이 있었죠. 자, 그런데요, 이런 천인보다 사회적으로 더 천대받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 밑인가요? 밑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천민. 백정 역시 그 밑바닥 천민에 속합니다. 최하위네요. 그렇죠, 그렇죠. 백정의 선조는 고려시대에 북쪽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말갈인과 그란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살업이나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마을에서 떨어진 골짜기라든가 외딴 곳에서 그들만의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백정은요, 같은 천민들에게조차 무시당합니다. 당시 상대방에게 백정이라 부르는 게 아주 최악의 욕일 정도로요, 조선에서 백정은요, 아주 하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백정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요, 사람들이 꺼리는 어떤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임꺽정 역시 백정이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닥치는 대로 일했겠죠. 그 중에는요, 적은 돈이긴 하지만 꾸준한 돈벌이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돈벌이? 여러분 혹시 바느질 도구를 넘는 함, 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 바느질함은 옛날에 반짓골이라고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그쵸, 그쵸. 자, 지금은요, 플라스틱을 많이 씁니다. 근데요, 당시에는요, 갈대를 엮어 만든 상자를 썼습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를 바로 뭐라고 불렀냐면 고리라고 불렀어요. 고리. 고리. 그래서 고리백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백정이구나라고 느낌이 오시면 돼요. 고리 백정 네네네네. 만드는 백정이네요. 그렇죠. 그 갈대로 만드는 거.
임꺽정은요 길에 널린 그 갈대를 베어가지고 고리, 삿갓, 집신 같은 그 생필품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그런 임꺽정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정보가 들려옵니다. 북서쪽에 있는 황해도가 기회의 땅이라는 겁니다. 황해도 기회의 땅. 자, 당시 황해도 해안에는요 이것이 아주 넓게 펼쳐서 아주 유명했거든요. 무엇일까요? 해안에 바로 노전. 이건 뭐냐면요 바로 갈대밭이에요. 갈대가. 아, 아까 그 백정이 네네네네. 갈대 쓴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황해도 연안에는요 황무지가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요. 그곳에는요 갈대가 어찌나 빼곡하게 잘 자랐는지 밭전자를 붙여가지고 노전이란 말을 만들어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 갈대가 임꺽정이 살던 양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황해도는요 위로는 명나라, 아래로는 한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해도가 명나라와 그 한양을 이어주는 무역의 중심 교통로였던 겁니다. 와, 귀한 곡물을 싣고 명나라와 한양을 오고 가는 사신들은 물론이고요. 일반적인 상인들도 많은 물자를 가지고 황해도를 지나갑니다. 자, 이때 임꺽정의 머릿속에 확 하고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만약 황해도에서 고리나 삿갓, 집신을 만든 다음 사신이나 상인에게 팔면 어떨까? 황해도를 지나는 수많은 행인과 상인이 너도 나도 임꺽정이 만든 집신과 삿갓을 사갈 겁니다. 게다가 그 재료인 갈대밭에서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임꺽정의 머릿속에는요 이런 시뮬레이션이 착착착착 그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게다가 황해도는요 다른 지역보다 육식 문화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가축을 잡는 도축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가야 되는 곳이었네요. 맞습니다. 기회죠 그러면. 기회죠. 결국 경기도 양주에 살던 임꺽정은요 황금의 땅 황해도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와, 황해도로 부푼 희망을 안고 터전을 옮긴 임꺽정. 그런데 임꺽정의 희망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하, 대체 무슨 일일까요? 거짓 정보였나 봐. 이곳에서 생산되는 갈대를 가지고 도리어 그곳 백성들에게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누가요? 자, 백성들에게 갈대를 팔아서 이득을 얻느니 대체 누구였을까? 관리들. 와. 범인의 정체는 당시 조정을 장악한 권세가들이었습니다. 임꺽정이 살던 시기는요 조선의 13대 왕 명종이 재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렴청정으로 권세를 쥐고 있던 명종의 어머니 문종왕후를 등에 업고 몇몇 권세가들이 조선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찌나 심각했는지요. 명종실록을 편찬한 관리가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데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대도가 조정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라. 대도가 뭐예요? 도둑들. 그렇죠. 권세가들의 탐욕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대도가 조정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권세가들이 아니 왜 갈대에 눈독을 들였을까요?
그러게요. 뭐 충분히 다른 거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시 이 조선 팔도에는요 버려진 황무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요 땅을 개간한 자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요 개간할 수 있는 땅 면적에 제한도 없앴습니다. 와. 개간하기만 하면 면적에 제한 없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토지를 줄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야, 자, 그리고 이때 재산 늘리기에 혈안이 된 이 권세가들의 눈에 띈 곳 어디였을까요? 갈대밭.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무주공산인 황해도에 넓게 깔린 갈대밭. 자, 그렇게 이 권세가들이 황해도 땅을 개간하려던 그때 갑자기 갈대밭을 개간하려던 권세가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개간을 하려고 했는데 갈대를 베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 그럼 굳이 갈대밭 개간으로 돈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그 갈대를 백성들에게 판다면 어떨까요? 아. 자, 권세가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 이 잔머리를 굴려서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조선 조정에는 개간하겠습니다라는 신고만 하고요. 그리고 그 갈대밭의 갈대를 황해도 백성들한테 파는 거예요. 아. 자, 이런 상황에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임꺽정. 그렇죠. 이전까지는 아무렇게나 배워쓰던 갈대를 이젠 돈을 주고 사서 쓰라고 하니 어떻겠어요? 화나죠. 열받죠. 열받죠. 황금의 땅인 줄 알고 왔던 황해도에서 임꺽정은 생계를 걱정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조정에선 이 사실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알았을 것 같아. 근데 알아도 이건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얘들아 적당히 좀 해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적당히 좀 해줘. 예. 아니나 다를까. 갈대를 베어먹고 사는 백성들의 최소한의 생계는 포장해줘야 한다면서 갈대밭을 돌려줘야 됩니다. 라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네,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소가 올라왔을 때 명종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데. 네, 예. 갈대밭은 내수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옳기에 이미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갈대밭을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꺽정은 더 이상 갈대를 사서 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거 국가가 관리한다고 하니까?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조선 왕실은요 도와주기는커녕 권세가들에게 주던 갈대값을 이제는 나라에 세금으로 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상소가 그렇게 올라오는데도.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임꺽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끓어오르는 분노. 그 분노를 사귀는 일뿐이었습니다. 야, 자, 그러던 1559년 3월 황해도에 흉흉한 일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약탈과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대낮에 관아에 감옥을 부수고요 포조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왜요? 화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닐까요? 무시무시한 도적이 등장해서 황해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임꺽정. 맞습니다. 바로 임꺽정. 백정을 향해 오랫동안 이어진 차별과 멸시, 그리고 권세가들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극한으로 내몰린 임꺽정이 결국 누구든 죽고 싶은 놈은 내 앞을 막아서라! 황해도를 주름잡는 도적이 된 겁니다. 당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무리는 8, 9명에 지나지 않으며
모이면 도적이고 흩어지면 백성이다. 자, 임꺽정은요 도적무리를 거느린 도적단의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임꺽정이 8, 9명으로 이 황해도를 주름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에 이렇게 모이면 도적이 되고 흩어지면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참여했었고 또 황해도에서 한 명의 도적이 일어서자 이에 호응해서 100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볼 때 그 세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참한 삶 속에서 극한에 몰린 이 백성들, 끝내 이렇게 죽을 바엔 도적이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임꺽정은요 이렇게 도적이 되길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 도적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오디션 봐야죠, 오디션. 힘이 있는지. 자, 임꺽정의 도적단에 들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디션 맞네. 오디션 맞네. 있었네요. 도적 오디션. 도전 오디션. 네. 자, 시험은요 산 중턱에서 시작됩니다. 시험대에 오른 사람은요, 오, 눈앞에 놓인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오. 눈앞에 팥을 가득 채운 20마리의 포대자루가 있었거든요. 와. 그리고 팥 20마리를 쥐고 산 꼭대기에 재빠르게 오르라고 합니다. 자, 20말, 한 말이 1.6kg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팥 20말, 20말은 약 32kg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임꺽정은요 강한 힘, 민첩함 이런 걸 갖춘 자를 도적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대박이다. 확실하다. 그런데 왜냐면 그거 훔쳐서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풍채 좋고 힘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요 도적단 지휘부의 그 핵심에 오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작전 짜는 사람. 정답, 역시. 바로 전략가들입니다. 똑똑한 자들을 골라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뒤쫓아오는 관군을 속이는 일을 맡겼죠. 임꺽정은요 체계를 갖춘 조직적 도적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임꺽정이요 황해도 지역에서도요 아주 집중적으로 노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노립니다. 왜였을까요? 좋은 물건들이 한양으로 많이 가니까. 그렇죠. 교역을 하니까 거기서. 맞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상인들의 보따리엔 권세가들이 좋아할 만한 귀한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임꺽정은요 으슥한 산길에 숨어 있다가 그 귀한 물건을 싣고 가는 상인들을 노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의 임금 명종까지 임꺽정의 이름 3글자를 알게 되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보시죠. 임꺽정을 추적할 즈음에 패두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 20여 명을 주어 초라하고 서툴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패두가 살해당하게 되었다. 당시 이 도적을 잘 잡기로 유명한 평안도 개성의 포도관이 임꺽정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도둑놈들은 순순히 무릎을 꿇어라. 새벽을 틈타가지고요 20여 명의 이 포조를 대동했지만 포도관이 그 자리에서 화살 7대를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 일로 임꺽정은요 한양 조정에까지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도적들의 우두머리였던 임꺽정이 관군을 죽인 시대의 범죄자가 된 순간입니다.
자, 포도관을 살해하면서 무시무시한 도적으로 이름을 알린 임꺽정. 이대로 뒀다간 임꺽정이 언제 황해도를 벗어나 전국구 도적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조선 조정에서는요, 대대적인 임꺽정 토벌 작전에 나섭니다. 자, 토벌 작전이 시작된 곳은요, 바로 임꺽정의 소굴이 된 어디? 황해도. 황해도. 조선 조정은요, 황해도를 지키는 관군들에게 임꺽정을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임꺽정을 잡았다는 소식이 도통 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임꺽정에게 쩔쩔 매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옵니다. 이 대체 왜 황해도 관군은 임꺽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임꺽정과 그 도적단이 기가 막힌 꾀와 전략을 썼기 때문입니다. 기재잡기란 책에서는요, 신출귀몰한 이 임꺽정의 놀라운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황해도 관군이 임꺽정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요, 서둘러 포조를 대동해서 소탕에 나섰습니다. 바짝 뒤쫓던 관군은요, 임꺽정이 숨어든 곳까지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따라잡았는데 그곳엔 임꺽정이 없습니다. 임꺽정은 관군의 맹추격을 보기 좋게 따돌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 보통이 아니네. 임꺽정의 발자국을 발견한다 해도요, 방이 반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쫓는다 해도 임꺽정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뒤쫓게 되는 겁니다. 진짜 기발하다. 일단 지능 자체가 높아요. 일반적인 도적이 아니고요, 관군을 상대로 정말 대범한 꾀를 쓰는 간 큰 도적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임꺽정을 목격하고 관아에 고발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서 몇 명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냥 일반 양반들도 보니까 이런 차기였던 것 같아요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포상금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 관군과 임꺽정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인 거죠. 임꺽정은요, 자신을 고발한 자에게 앙심을 품고 분노에 치를 떱니다. 그리고 결국 임꺽정은 한 마을에서 자신을 고발한 자를 찾아냅니다. 임꺽정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고발자. 그런데 이때 내가 고발했으니 나를 대신 죽여주시오. 바로 고발자의 아들이 아버지 대신 자기가 죽겠다며 나선 겁니다. 아들의 이 외침을 들은 임꺽정은요, 순순히 아버지를 놓아줍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살려줘야지. 살려줘야죠. 자료 보시죠. 아들을 결박하여 촌가에 도착하여 밥을 짓게 하고는 둥그렇게 둘러앉아 배를 갈라 죽이고 갔다. 와, 임꺽정. 자, 그런데요, 임꺽정의 만행은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의 도적단을 이끌면서요, 임꺽정은 약탈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농가와 민가에 불을 지르고요, 그들의 소와 말을 빼앗습니다. 만약 이에 불복하거나 항의하면 사지를 찢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빈번하게 출몰해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임꺽정. 하지만 여전히 임꺽정이 잡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 확인해 보시죠. 살해하는 일을 멋대로 하니 사람마다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촌민은 도적에게 침략을 당하고서도 보고도 하지 않고 수령은 도적의 횡행함을 듣고서도 체포하지 않습니다.
자, 임꺽정이 고발자를 처참하게 살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요. 보복이 두려웠던 사람들은 입을 꾹 닫은 겁니다. 지방의 수령조차 임꺽정을 두려워하니 일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더 무섭겠죠. 그렇죠. 당시 국가의 기강은 백성을 지킬 힘도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너무 아, 무섭나 근데 보다. 잠깐 처음에는 약간 의정 그러니까. 느낌이었는데 점점 약간 좀 그냥 네. 고적이네요. 교수님 그럼 임꺽정이 탄간 어리는 벌 주고 백성을 막 구했다는 얘기는 다 거짓인가요? 당시 기록이 통치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임꺽정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약탈해가지고 나누어졌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약탈한 물건들을 자신들의 무리들이 나누어 가지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으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좀 그런 얘기 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빼주세요. 임꺽정 느낌으로 뭐 생각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 다 빼주세요. 완전 달라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저랑 스타일이 너무 다르네요. 완전 스타일이 다르나요? 완전 다르죠. 그래요? 네. 당시 지배층 기록인 실록석 임꺽정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의로운 도적, 의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백정이었던 임꺽정은요, 살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임꺽정의 위세는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임꺽정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각 지방 관군에게 임꺽정을 체포하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자, 가장 먼저 지방 관군의 목표가 된 곳 어디였겠습니까? 황해도. 네, 맞습니다. 관군들은요, 임꺽정을 잡기 위해서 황해도 각지에 퍼진 임꺽정의 소굴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1560년 10월 22일 조선 조정에는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임꺽정이 황해도 관군을 모두 따돌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와, 평안도. 평안도까지. 네, 바로 평안도의 맹산. 결국 재빨리 평안도로 발길을 돌린 지방 관군들. 자, 그러면 이번엔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았을 것 같아요. 관군들은 이 평안도에서도 임꺽정의 그림자조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도적단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이젠 평안도를 넘어서 강원도 이천까지 출몰했다는 겁니다. 근데 와. 임꺽정도 약간 그 동해번쩍 서해번쩍이. 그러니까. 그렇죠. 네, 명정은 임꺽정을 서탕하기 위해서 실적이 없는 이전의 관리들을 파직시키고 새로운 관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만 새로 부임한 관리들조차 임꺽정이 두려워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임꺽정의 세력은 더 커졌고요. 또 활동 범위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좀 멀리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시기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임꺽정의 도적단은요, 지금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삼도를 지금 넘나드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을까요? 신발을 거꾸로 신으니까. 아, 계속 반대로 넣는 거네요. 네. 바로 상인으로 변장해서 지역과 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요리조리 관군에 놓는 피해에 도주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장술 외에도요, 임꺽정 도적단을 잡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임꺽정의 도적단은 모이면 도적이고 흩어지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곳곳, 관청 안까지 임꺽정의 도적단이 스파이처럼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 지방 관하에서 임꺽정을 잡으려고 습격을 해도 임꺽정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능수능란하게 조선 관군을 속이고 따돌리는 임꺽정. 자, 계속된 성공에 임꺽정의 기세 어떻겠습니까? 어깨가 여기까지. 아주 기세 등등해졌겠죠. 이후 임꺽정은요,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관을 사칭하고 여러 고을을 출입하여 어떤 수령은 모르고 접대한 자도 있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지금? 또 사칭을 한 거죠. 그렇죠. 어처구니 없게도 관군의 추격을 당하는 와중에 임꺽정과 도적들이 고위 관리로 변장을 한 겁니다. 심지어 변장한 모습으로 고을의 수령을 감쪽같이 속이고 접대까지 받은 겁니다. 이야. 사또가 임꺽정을 접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아, 근데 뭐 얘기 주제가 임꺽정에 대한 얘기야. 요즘 임꺽정이가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도 빨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가보니까 임꺽정이었어. 와. 기가 막히고 이 코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조선 조정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이 관군의 포위망을 빠져나가더니 이제는 고위 관리 행세까지 하면서 임꺽정은 조선 조정의 뒤통수를 제대로 탁 치고 있는 거죠. 왜야? 자, 한편 이렇게 조선을 해치고 다니는 이 임꺽정을 보면서 조정의 권세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얘가 우리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다 정말 임꺽정이 한양까지 쳐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명종은요, 임꺽정과 도적단을 상대로 조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명종은요, 한양 도성으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관군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도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얼굴과 직업을 꼼꼼히 살피면서 경계를 강화합니다. 자, 그렇게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이어가던 중 딱 일주일 뒤인 1560년 10월 28일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빼앗은 재물을 실어다 한양에 두고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한양에 온 거네요? 임꺽정의 한양 진출을 막겠다며 쥐잡듯 도성을 뒤지고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꺽정이 철통 같은 방어를 뚫고 한양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와. 한양만은 지키겠다면서 철두철미 감시하고 보안을 강화했던 조선 조정이 한순간에 우스운 꼴이 된 겁니다. 자, 임꺽정이 지금 한양에 이미 소굴을 틀었대요. 자, 이 소식을 지금 명종과 권세가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유, 그 벌벌 떨면서 집안에 그 경비병을 더 둬야죠. 그렇죠. 일단 지키려고 막 돈 숨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자물쇠라는 자물쇠 다 그렇죠. 사고. 자, 명종은요, 한양을 5개의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요, 관군을 배치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섭니다. 자, 그리고요, 샅샅이 뒤져 먼지 같은 흔적이라도 찾아내라 라고 하면서 지엄한 어명을 내립니다. 와우. 그렇게 촘촘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임꺽정에 대한 근심으로 속이 타들어가던 명종에게 단비 같은 휘소식이 들립니다. 한양에서 관군이 드디어 누군가를 잡았다는 겁니다. 오. 한양 도성에서 체포된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임꺽정인가 보다. 이 남자의 이름은 서림. 서림. 바로 임꺽정의 오른팔. 임꺽정 도적단의 두뇌이자 임꺽정이 믿고 의지하는 인물, 바로 그 전략가였습니다. 와, 거의 뭐 오른팔 왼팔이겠네요. 그렇죠. 당시 한양에서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서림을 조선 관군이 놀라운 눈썰미로 잡아낸 겁니다. 임꺽정이 어디에 있는지 실토하라. 임꺽정과 관련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수사관의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됩니다. 임꺽정의 오른팔 서림의 입 열렸을까요? 아니요, 안 열렸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안 열렸을 것 같아요. 네, 서림은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요, 서림을 회유하기 위해 슬며시 은밀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수하면 평범하게 살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상으로 벼슬까지 준다고 회유한 겁니다. 결국 수사관의 취조와 회유 끝에 서림이 임꺽정의 근거지와 정보를 불기 시작합니다. 임꺽정은 이미 한양을 빠져나가 황해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림의 입에서 특급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오는 26일 새 봉산군수 이흠내를 죽이기로 의논하였다. 오. 사실 이흠내는요, 임꺽정이 오랫동안 이를 바득바득 가로둔 원수였습니다. 이전부터 이 이흠내는요, 임꺽정의 도적단으로 수도 없이 잡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임꺽정의 소굴이 된 황해도의 봉산군수로 이흠내가 온다? 이걸 임꺽정이 듣게 된 겁니다. 자, 임꺽정이 이전에도 이 지방의 포도관을 죽인 적은 있지만 계획 범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왕명을 받고 내려온 관리를 애초부터 살해할 음모를 세웠다는 겁니다. 점점 대담해지고 흉악해지는 이 임꺽정의 범죄, 이건 엄연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명종은 자신을 호위하던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 정수익을 임꺽정 토벌대 수장으로 앉히고요, 군대를 꾸려서 임꺽정 토벌을 명령합니다. 와. 조선 조정의 자존심을 걸고 범죄 소탕 작전에 나선 겁니다. 최정예 부대가 꾸려진 거네요. 그렇죠. 11월 26일 황해도 봉산에 임꺽정과 그 도적단을 뿌리 뽑기 위한 토벌군이 드디어 집결합니다. 5 고을에서 대대적으로 보낸 지원군까지 총 500여 명. 500이나 엄청난 거죠. 임꺽정 토벌군은요, 곧장 임꺽정의 근거지로 향합니다. 자, 뒤늦게 한양에서 온 토벌군이 습격했다는 사실을 알아챈 임꺽정과 6명의 도적들은요, 계곡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된 임꺽정. 관군들은 임꺽정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무언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더니 토벌군이 하나, 둘,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적이 밤에 60여 기를 거느리고 높은 데 올라 내려다보며 비오듯이 휙휙 활을 쏘았다. 아. 당시 임꺽정은요, 관군을 유인할 유인조를 따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숨어있던 도적들이 합세해서 총 공세를 퍼붓는 게릴라 작전을 펼친 겁니다. 임꺽정이 심어놓은 스파이는 가나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임꺽정은 서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또 토벌대가 오고 있다는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그에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에 토벌군은 하나둘 쓰러집니다. 결국 임꺽정은요, 토벌군을 이끌던 관리를 살해하고요, 500명이 넘는 토벌군을 거의 몰살시킵니다. 게다가 토벌군의 말까지 빼앗타고 요유히 도망칩니다. 와, 그 잡을 길이 없네. 관군의 처참한 패배 소식은요, 조선 팔도에 쫙 퍼집니다. 한낱 도적에 불과하다고 여겼는데 왕의 최정예 부대 지휘관까지 이겨버린 임꺽정. 이 소식을 들은 명종, 기분 어땠을까요? 어떻게 500명이 훈련받은 그 500명이 60명한테 당하냐 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진짜 한양으로 더 이제 오겠다. 결국 명종은요, 임꺽정을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오로지 임꺽정 체포를 전담하는 새로운 관직을 만든 겁니다. 걱정이 되는 과정. 관직. 자, 그렇게 탄생한 관직의 이름 무엇일까요? 순경사. 순경사. 자, 이 순경사는요, 각 도에 군대를 지휘하고 책임지던 무려 종 2품 병마절도사 출신. 그러니까 병마절도사라고 하면요, 지금의 군대 사단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오, 진짜 높은 사람들이. 어머, 그 거의
투스타급으로 지금 와. 모은 거예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아니 임꺽정 잡으려고 그렇죠. 사장단님들을 모은다고요? 그렇죠. 도적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근데 이 도적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도적이 한양으로 이제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특수부대가 파견되고 24일 뒤 조선 조정의 한 통의 보고서가 도착합니다. 보고서엔 어떤 말이 적혀 있었을까요? 도적의 괴수 임꺽정을 잡았습니다. 우와, 대박. 드디어. 우리도 반갑다. 임꺽정이 도둑질하며 활개를 친 지 무려 2년 만에 전해진 희소식이었습니다. 체포한 지 6일 만인 1561년 1월 3일 드디어 임꺽정이 한양에 끌려옵니다. 의검부에서는요, 임꺽정을 옥에 가둔 뒤 누군가를 급히 부릅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아 잡았던 그때 그 전략가. 아 맞습니다. 바로 임꺽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직 임꺽정의 오른팔 서림이었겠죠. 그런데 임꺽정을 마주한 서림은 깜짝 놀라며 한마디를 합니다. 이 사람 꺽정이 아니고 꺽정의 형입니다. 잘못 잡았네요. 황해도 순경사가 잡아온 인물의 정체는 임꺽정과 함께 도적으로 활동하던 임꺽정의 형 가도치였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그 순경사가 왕을 속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왕을 속일 생각은 없었겠죠. 순경사들은요, 명종으로부터 임꺽정 체포라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체포되지 않은 임꺽정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순경사들은요, 마치 이 사막에서 이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수상한 사람은 모두 잡아들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도적으로 활동하던 임꺽정의 형 가도치를 잡게 된 거예요. 결국 순경사의 혹독한 고문에 못 이긴 가도치는 내가 임꺽정이요 라면서 거짓 자백을 한 거죠. 자, 이 조선 최정예 요원들의 허탕지를 보면서 명종 어땠겠습니까? 너무 분했을 것 같아요. 혈압 올랐어요. 명종은 호되게 신하들을 꾸짖었습니다. 큰 도적을 오래도록 잡지 못해 분하다. 특별히 조치하여 기필코 붙잡도록 하라. 조선 최고의 무신들이 가져온 성과가 기껏 이 정도? 명종은 엄청난 치욕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가짜 임꺽정 소동이 일어나고 8개월 뒤 1561년 9월 7일 또 한 번 조선 조정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잡았다. 의주 목사 이수철이 대적 임꺽정을 붙잡았다. 잡았다. 이거는 진짜일 것 같은데? 자, 의주에서 지금 임꺽정을 체포했던 겁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진짜 임꺽정일까요? 아 맞아야죠. 맞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약간 지금 잡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진짜 임꺽정을 잡았다는 확신을 준 물증이 있었던 겁니다. 임꺽정의 공초를 보니 놀랍기 그지없다. 자, 지금도요, 범죄자를 잡으면 신문을 하고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유를 쓰는 진술서 받잖아요. 네. 조선판 진술서를 공초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관군에게 붙잡힌 이 남자의 진술서, 즉 공초에 임꺽정이 도적질에 가담한 사람의 이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물증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주 뒤 1561년 9월 21일 드디어 체포된 임꺽정이 한양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전직 임꺽정의 오른팔이자 임꺽정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 누구? 서림. 서림도 함께 있었습니다. 임꺽정의 얼굴을 마주한 서림. 뭐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임꺽정이 맞습니다. 임꺽정이 맞습니다. 잡았다. 맞아, 잡았다. 잡혀온 사람이 진짜 임꺽정이라는 겁니다. 수사하늘은 드디어 임꺽정 잡았다면서 환희에 찹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군가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합니다. 나는 임꺽정이 아니라 해주의 관군 윤희정이요. 그럼 서림이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지, 임꺽정이 거짓말한 거지. 아니 그럼 바로 들킬 것 같은데. 임꺽정 그 광고 행사에 엄청 막 하고 다니는 근데 이거 거잖아요. 바로 확인하면 걸릴 것 같은데. 그거는. 명종은요, 이 사람의 말 믿지 않습니다. 이거 위기를 모면하려는 임꺽정의 수작이라면서 더욱 호되게 신문하라 라고 명을 내리죠. 그런데 임꺽정이 신문을 담당하던 이 수사관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임꺽정의 진술서에 도적단원의 이름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그들을 직접 불러와 대질해 보니 임꺽정의 아내라고 잡혀온 인물은 백발의 할머니였고, 임꺽정의 의붓자식과 사위라는 사람은 온몸이 불로 지져지고 팔다리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고문에서 거짓 자백 받아낸 거 아니에요? 네, 모진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의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함을 느낀 수사관은요, 다시 서림을 불러 조사합니다. 이때 서림이 힘들게 꺼낸 말을 듣고 조사관은 깜짝 놀랍니다. 사실 저 사람은 임꺽정이 아닙니다. 서림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번에도 임꺽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왜 거짓말한 거죠? 왜요? 당시 서림은 임꺽정을 잡으려 혈안이 된 의주 목사와 관리에게 협박과 회유를 당한 겁니다. 서림은 살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을 한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명종은요, 의주 목사를 파직시킵니다. 네, 이놈! 그리고 억울하게 잡혀온 가짜 임꺽정 윤희정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고문 죽지 않았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왕을 기만하고 가짜 진술서로 수사에 혼란을 줬다면서 명종이 윤희정에게 사형을 명령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진술을 한 서림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사실 서림도 죽어야죠. 죽어야지. 근데 죽으면 안 되죠. 얼굴을 모르니까. 네, 어쨌든 계속 서림은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거짓말을 했지만 일단 살려도. 일단 살려줍니다. 네, 서림에게 내려진 처벌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조선 조정에서 임꺽정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서림밖에 없어요. 못 잡은 이유가 있네요. 자, 이 보세요. 지금 조선 조정에서 벌써 2번이나 가짜 임꺽정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조선 전체는요, 범죄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명종은 조정 관료들에게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도적의 세력이 성하여 적국과 같다. 여기서 말한 적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그 다른 나라 같다. 다른 나라. 네. 맞습니다. 조선의 백성이었던 임꺽정의 도적단을 외적, 오랑캐처럼 조선을 침략하는 원수로 여기겠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교수님, 이 적국으로 여긴다는 게 어느 정도로 큰일일까요? 국가를 쳐들어오는 외란으로 느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그 국가의 위협적인 내란으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임꺽정 활동 이전에도 홍길동과 같은 대도들의 활동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임꺽정과 같이 오랫동안 또 크게 이렇게 지배층과 그 백성들을 공포와 그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꺽정의 활동을 임꺽정의 난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순경사들의 활약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 명종은 도적 임꺽정과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조선의 이름난 무신
남치근이었습니다. 남치근은요, 지금의 서울시장과 같은 한성 판윤에 올랐던 인물인데요. 제주와 호남에서 왜구를 여러 차례 소탕한 전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치근의 성품은 과연 어땠을까요? 남치근에 대한 기록이 실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품이 음험하고 잔혹하였다. 군민을 많이 죽였다. 남측은 무척이나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성미가 어찌나 흉흉했던지 심기에 거슬리면 아군이든 백성이든 무참하게 죽일 정도였습니다. 남측의 이름 세 글자만 내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호랑이처럼 무서운 무신이었습니다. 이야. 조선의 저승사자 남치근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명종의 명을 받들어 임꺽정의 속을 황해도로 출정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명종은요, 저승사자 남치근보다 먼저 황해도에 또 다른 인물을 보냈습니다. 바로 서림. 서림은 임꺽정의 얼굴을 아는 유일한 인물이잖아요. 게다가 배신자 서림이 임꺽정의 속을 황해도에 왔다는 소식을 알게 된다면 임꺽정 어떻게 할까요? 서림을 잡으러 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얼굴을 알기 때문에 잡을 수 있죠. 네, 임꺽정이 자신을 배신한 서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제발로 서림을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명종은요, 임꺽정과의 전쟁을 마무리 지을 핵심 수단이자 미끼로 서림을 황해도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임무를 서림에게만 맡길 수 없으니 조선의 저승사자 남치근을 황해도로 보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남치근과 서림이 함께 황해도를 수색한 지 어느새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덧 황해도에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조선 관군은 여전히 임꺽정을 소탕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꺽정 소굴의 중심 구월산을 샅샅이 수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색 중이던 관군 앞에요, 한 무리의 백성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죠. 우린 임꺽정 도적단의 단원이요. 과연 이들의 말은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다.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들이 제발로 나타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관군에게 항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때가 굉장히 추운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위와 굶주림도 심해졌을 겁니다. 강군의 그 공세가 더욱 강화되면서 사납고 날랜 자들도 많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무리들이 겁을 먹고 투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쳤어. 관군은 투항한 도적들을 통해 고급 정보를 알아냅니다. 어떤 정보였겠습니까? 임꺽정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임꺽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아냅니다. 드디어 임꺽정을 잡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임꺽정을 잡아들일 일만 남은 상황. 관군들은요, 재빨리 도적들이 알려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임꺽정이 정말로 그곳에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진짜 임꺽정이 있었습니다. 우와. 자, 3년 동안 조선을 뒤집으며 활개를 친 도적단의 두목 임꺽정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습니다. 자, 궁지에 몰린 임꺽정 어떻게 했을까요? 임꺽정은요, 재빨리 관군의 포위를 뚫고 산 아래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민가로 숨어듭니다. 우와.
관군은요 날쌔게 도망가는 임꺽정을 쫓아 마을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도둑이야! 도둑이야! 무슨 일이냐? 임꺽정이가 나타났어! 임꺽정이가 나타났어! 자신의 집에 도적 임꺽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 노인의 외침을 듣고 관군들은 불이 나게 노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노인의 집 안에서 한 관군이 허겁지겁 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임꺽정이 벌써 달아났습니다. 이미 집을 수색했는데 임꺽정 도망갔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또다시 임꺽정을 놓친 겁니다. 아니 근데 임꺽정 진짜 아니 와 몇 초 나와요? 육상 선수 아닌가요? 아니 저 그 정도면 진짜 도망간다. 그래서 도적하나 보다 진짜. 이게 얼마나 빨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 진짜 잘 도망간다. 그런데 발걸음을 돌려 관군들이 마을을 빠져나가던 순간 누군가 이렇게 외칩니다. 임꺽정이다! 자, 그리고 관군들은 곧장 임꺽정으로 지목된 이를 에워쌉니다. 그런데 임꺽정이라고 지목된 자는 관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임꺽정은 이미 도망가고 없다고 말했던 그 관군. 그 관군이 바로 진짜 임꺽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영화다. 복장이 너무 자, 그렇다면 임꺽정은 아니 어떻게 관군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임꺽정은 변장술의 달인이잖아요. 어딘가에서 관군의 옷을 훔친 임꺽정이 노인의 집에 숨어들어 관군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관군 행세를 했던 겁니다. 야. 그리고 허술한 틈을 타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임꺽정을 단숨에 알아보고 임꺽정을 잡아든 인물,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서림. 맞습니다. 우와, 서림. 한 건 했네요. 안 꺼냈어. 서림 때문에 정체가 들통난 임꺽정. 이번에도 임꺽정은 도망쳤을까요? 이제는 잡힌 거죠. 도망칠 틈도 없이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결국 관군에게 체포됩니다. 피를 흘리며 포순줄에 묶인 채 서림을 마주한 임꺽정. 임꺽정은 서림에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서림, 너 때문이다. 임꺽정은 자신을 배신한 서림을 향해 피를 토하듯 원망을 쏟아냅니다. 임꺽정은 체포되고 15일 뒤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3년간 도적 임꺽정과 조선 조정이 벌인 범죄와의 전쟁은 이렇게 임꺽정의 죽음으로 막아냅니다.